먼저 크림반도,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입니다. 그것이 2014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침공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크림반도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반도에서 무언가가 변했고 그것은 푸틴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권력의 요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해방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이 반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자 불법 점령된 크림반도는 러시아 계획에서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 러시아는 30억에서 50억 달러를 들여 케르치 대교를 건설했습니다. 보급품들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다시 운송될 수 있었고 푸틴이 설치한 군사장비들도 멀리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동우크라이나 전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적을 과소평가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2014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푸틴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일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가 합병된 직후부터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를 조금씩 되찾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해왔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러시아 점령에 맞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몰아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넘고 싶지 않았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직접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팀은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이 된 키릴로 부다노프가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2016년 8월 크림반도에서 비밀 습격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 작전에는 5명의 특수부대 요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크림반도 서해안에 상륙해 폭발물과 기타 장비를 반도 내 러시아 시설 인근의 특별 지정 장소로 운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후 침공에서 해당 시설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불행하게도 이 습격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다노프 팀의 한 명이 발각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후퇴해야 했지만 직접적인 충돌로 인해 여러 명의 러시아 인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행동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비난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경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푸틴은 이번 습격이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자만하며 러시아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이 몰랐던 점은 이번 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의습격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 약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바로 그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입니다. 이 변화가 러시아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푸틴은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를 잃거나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에서 패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2022년 2월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항상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전면 침공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크림반도에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6년 전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시도를 이미 막아냈다고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점령할 때 크림반도는 손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만한 해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흑해 함대는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바다를 순찰했고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유일한 육상 경로는 우크라이나가 수만 아니면 수십만 명의 병력을 치명적인 병목지대로 일부러 보내는 것을 감수해야만 침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와 병력이 케르치 대교를 통해 크림반도로 진입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케르치 대교는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이른바 성공을 과시하는 푸틴의 기념비 같은 존재였지만 해군이 없는 국가의 표적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쌀쌀한 가을 아침에 평소 하루 약 1만 5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12마일 길이의 다리 위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엔 그 통량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싣고 크림반도를 향하던 대형 열차가 달려오던 가운데 케르치 대교에서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이 폭발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6시 7분에 발생했고 러시아 열차를 관통했습니다. 연료 탱크는 그들을 집어삼킨 하얗게 달아오른 화염구에 의해 파손되었습니다. 도로 차도는 산산조각이 났고 기둥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케르치 다리를 타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8월의 교훈으로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자국 군사정보기관이 예상보다 더 큰 위협임을 단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케르치 다리는 여러 번 더 공격받았습니다. 2023년 추가 공격으로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2년 후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몇 달 동안 이어진 작전 끝에 케르치 다리 교각에 수중 폭발물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치들은 2025년 6월에 폭발했고, 이는 푸틴에게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다리를 지킬 수 없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케르치 다리를 경비하던 FSB 보트 승무원을 모두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공격 준비였습니다. 러시아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9명이 매장되는 동안 러시아의 편집증이 커지도록 내버려둡니다. 케르치 다리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푸틴에게 보여준 것은 그가 믿었던 것만큼 크림반도에 대한 그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러시아의 병력과 보급품 수송 다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본토 우크라이나 침공 도구가 된 크림반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에 흑해 함대가 남아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공중드론,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는 해상드론을 이용해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모든 해상 경로를 지켜야 하는 러시아 군함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흑해 함대의 약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됐으며 나머지 군함들은 크림반도의 전통적 기지인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의 군함들은 이제 노보로시스크에 숨어 있으며 흑해를 장악하는 데 실패한 후 우크라이나를 향한 장거리 공격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작전 덕분에 크림반도 해방 터즐에 또 다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개방되어 있어 크림반도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계획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우크라이나도 자체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이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강조했다고 지적합니다. 크림반도를 먼저 고립시키고 러시아가 군사적 피난처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해온 일입니다. 흑해 함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흑해를 통한 크림반도와의 해상 이동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케르치 다리 공격으로 러시아는 푸틴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다리를 통한 크림반도 군사장비 운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2024년 5월,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케르치 다리를 통해 최전방 부대에 보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고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계획을 뒤집는 돌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도가 고립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호지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며 반도를 러시아의 군사적으로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크림반도의 방공망이 놀라운 속도로 파괴되고 있고 이것이 러시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잠깐 상기시켜드리자면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도움을 얻고 계시다면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를 약화시키고 케르치대교 사용을 막으면서 푸틴이 크림반도에 구축한 방공망을 파괴하려는 더 큰 작전을 펼쳤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반도에 구축한 다층 방공망의 밀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크림반도에서는 물류 거점,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전체 방공포대가 거의 매주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매달 대규모로 파괴되는 일이 이제 흔해졌고 3월이 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4월 15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인포름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와 기타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방공자산 54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5대의 레이더와 39대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로 나뉩니다. 3월 9일 하루에만 크림반도의 레이동 2개와 내보유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OM-84A 오보로나 14 레이더가 파괴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방공망을 겨냥해왔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격은 푸틴이 구축한 방어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동부와 남부의 점령지에서 방공망을 제거하면 크림반도로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면서 거의 마음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이우 모힐라 아카데미 공립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타라스 쿠지오가 그 전략을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등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방공망을 파괴해 후방 중장거리 타격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두 번째 부분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크림반도의 방공망이 하나씩 무너짐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와 같은 강력한 장거리 드론을 크림반도를 넘어 러시아 본토까지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 전체를 보호하는 기둥이 되어야 했던 곳이 이제는 고립되고 점점 쓸모없는 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방식에서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즉 HUR는 크림반도에서 방공 시스템을 제거함으로써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고스트 부대는 S-300, S-400 그리고 부크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밀 타격은 고스트 부대의 주특기가 되었으며 그 타격은 매우 정교합니다. 방공포대 제거도 중요하지만 크림반도에서 레이더 시스템을 계속 타격하는 것이 푸틴의 장악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왜죠? 레이더는 비싸고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필요한 부품 구입이 더 어렵고 비싸져 대체 레이더 제작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사라지면 전체 방공포대가 쓸모없어집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파괴된 레이더 옆에 무력하게 놓여있는 방공 시스템 위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빈틈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완료되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무인 시스템 부대와 함께 계속 크림반도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 방공망을 상대로 76회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월에는 39회, 4월에는 37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전 2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거의 50회의 유사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2025년 말 이후 러시아 방공망에 대한 공격 횟수를 약 300% 증가시켰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토츠니 콜렉티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수행한 173건의 위치가 특정되고 확인된 공격 중 100건이 크림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콜렉티브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2025년 초부터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해왔으며 2026년 중반에 가까워질수록 그 작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공격들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림반도 방공망이 매달 약해지고 있어 러시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호지스 장군의 계획 두 번째 부분인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방을 향해 계속되는 공격으로 푸틴이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약점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크림반도의 공격 잠재력도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발사됩니다. 방공망이 무너질수록 발사 장소와 기반 시설이 공격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월 2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공군기지를 타격해 오리온 드론 기지와 AN-72P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4월 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크림반도 이스칸데르 미사일 저장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의 방공태세가 갑자기 바뀌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방어가 약화되었고 크림반도에 있는 푸틴의 나머지 군사 장비들도 이제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은 어떨까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계속 점령 중이지만 그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케르치 대교는 군사적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고 크림반도에서 출동해야 했던 흑해함대는 오히려 크림반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방공입니다. 방공포대, 레이더, 그리고 해당 방공망이 보호하던 장비들이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을 진짜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보급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푸틴이 크림반도를 지키려면 우크라이나가 파괴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더 많이 크림반도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점령지나 러시아 본토에서 시스템을 빼와야 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매우 가치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러 번 증명했듯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오늘 크림반도로 옮겨진 방공 레이더는 내일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됩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잃는 시스템을 대체할 새 시스템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레이더부터 미사일까지 첨단 부품이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크림반도에 보내는 장비 대부분을 비축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축분도 바닥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무방비로 남게 됩니다. 푸틴의 두 번째 선택지는 크림반도를 전략적 물류 및 무기 기지로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본토 침공을 지원하는데 사실상 쓸모없게 되겠지만 적어도 반도에서 계속 파괴되고 있는 군사 장비들이 러시아나 다른 점령지에서는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크림반도에 파괴된 방어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합병 이후 크림반도로 이주한 약 80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과 반도에 주둔한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완전히 고립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남아있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푸틴이 크림반도에 계속 자원을 쏟아붓든 포기하든 전쟁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크림반도가 해방되도록 만들거나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영토를 지키려고 다른 지역 병력을 희생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아이러니가 지금 푸틴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진정으로 시작된 곳인 크림반도가 이제는 그 전쟁이 끝날 장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를 예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림 플랫폼에서 크림반도 해방 의지를 밝혔고 그의 연설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단순한 영토나 테러 국가의 지정학 게임의 말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젤렌스키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사회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현대적 삶을 회복해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러시아에 자신들의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크림반도는 결코 넘겨줄 대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8월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2014년에 빼앗았던 그 반도에 대한 그의 장악력은 지금이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무너뜨리면서 푸틴의 비장의 카드였던 그 영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크림반도 해방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마스터 플랜이 진행 중이며 푸틴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점령된 크림반도를 전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 위한 한 가지, 즉 케르치 대교의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병합된 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대한 추가 보도도 시청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